로고스밸리의 꼭대기층.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회장실에서 차가운 숫자들이 승리를 선언하고 있었다. 차가운 논리의 신봉자, 차가운 데이터의 지배자, 바로 차가운 남자, 차가운 지훈이었다. 그는 방금 끝난 지분 전쟁의 결과가 담긴 모니터를 무감각하게 응시했다. 승리는 당연했고 감흥은 없었다. 그에게 세상은 계산 가능한 변수와 예측 가능한 결과로 이루어진 거대한 알고리즘일 뿐이었다. 그의 세계에서 감정은 시스템 오류를 유발하는 버그에 불과했다. 십수년 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끔찍한 배신 이후, 그는 자신의 마음에 몇 겹의 방화벽을 쳤다. 사랑, 신뢰, 희망 같은 단어들은 모두 접근이 차단된 악성 코드가 되었다. 그는 오직 일에만 몰두하며 자신만의 완벽한 제국을 건설했다. 박 비서가 들어와 외투를 챙겨주었다. 회장님, 퇴근 시간입니다. 지훈은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의 하루는 출근과 퇴근이라는 두 개의 노드로 이루어진 단순한 루틴이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도 그는 어떤 온기도 느끼지 못했다. 로고스밸리의 로비는 그의 왕국을 상징하듯 차갑고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빛나고 있었다. 직원들은 그가 지나가자 숨을 죽인 채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들의 경외심 가득한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전용 세단으로 향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 아래 완벽하게 조율된 시스템처럼 움직였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려는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나타난 사람들이 도로를 막아서며 차를 멈춰 세웠다.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거리 모금 행사였다.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 비효율적인 도로 점거. 그는 운전기사에게 돌아가라고 지시하려 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인파 속 한 곳에 멎었다. 낡은 옷차림의 한 여인이 아픈 아이의 사진이 담긴 팻말을 든 채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서 있는 두 명의 남자아이가 있었다. 똑같이 생긴 쌍둥이였다. 지훈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을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아이들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한 감각이 들었다. 아이의 얼굴,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의 뇌가 수십억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초고속으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의 파일을 찾아냈다.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낡은 어린 시절 사진이었다. 아이들의 얼굴은 사진 속 어린 자신과 오차율 0%로 일치했다. 그것은 단순한 닮음이 아니었다. 완벽한 복제였다. 그의 논리 회로가 타는 듯한 소리를 내며 과부에 걸렸다. 불가능한 변수, 존재해서는 안 되는 데이터. 그의 완벽한 알고리즘 세계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그 순간 그의 머리를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시작되었다. 눈앞의 세상이 깨진 데이터처럼 픽셀화되기 시작했고 귀에서는 날카로운 이명이 울려 퍼졌다. 그의 방화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봉인해두었던 과거의 트라우마가 손상된 파일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배신감의 날카로운 파편, 차갑게 돌아섰던 여자의 뒷모습, 스파이라는 단어와 함께 떠오르는 경멸, 그리고 시스템 깊숙한 곳, 오류 메모리 손상이라고 적힌 파일과 함께 희미하게 떠오르는 이름. 민서, 그가 스스로 삭제했다고 믿었던, 하지만 그의 시스템 전체를 좀먹고 있던 바이러스의 이름이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지훈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머리를 감싸 쥐었지만 통증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세상이, 그의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었다. 그는 무너지는 이성 속에서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명령을 내렸다. 그것은 운전기사를 향한 명령이 아니었다. 오작동하는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시스템 복구를 위한 필사적인 명령어였다. 저 변수 찾아, 이리로 데려와. 그는 더 이상 그들을 한 명의 여자와 두 아이로 인식하지 못했다. 자신의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치명적인 오류, 분석하고 격리하고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다. 운전기사의 긴급 호출에 박 비서가 건물에서 뛰쳐나왔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오민서에게 다가갔다. 차 뒷좌석에 쓰러지듯 기댄 채 지우는 깨질 듯한 머리의 통증과 싸우며 눈을 떼지 못했다. 자신의 세상을 통째로 무너뜨린 불가능한 두 개의 얼굴을 향해서 그의 인생이라는 알고리즘은 오민서라는 치명적인 예외 오류를 만나 이제 막 무한 루프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머릿속을 핥히던 통증이 가라앉자 차가운 이성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차가운 지우는 붕괴 직전의 시스템을 강제로 재부칭했다. 그는 감정이라는 변수를 제거하고 오직 상황 분석과 해결이라는 두 가지 프로토콜에만 집중했다. 그는 박 비서에게 짧고 정확한 명령어들을 쏟아냈다. 삼성동에 보안 가옥을 준비해. 최 박사 의료팀을 소집하고 저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최고 수준의 신원 조사를 시작하도록. 차가 도착한 곳은 외부인의 접근이 완벽하게 차단된 최고급 레지던스였다. 오민서와 아이들은 화려하지만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공간으로 안내되었다. 모든 것이 새 것이었지만 마치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잘 꾸며진 실험실처럼 느껴졌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겁을 먹고 민서의 뒤에 숨었다. 곧바로 국내 최고의 심장 전문의로 구성된 의료팀이 도착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아들 하준이의 상태를 살폈다. 각종 휴대용 의료 장비가 연결되고 모니터 위로 아이의 위태로운 생체 신호가 떠올랐다. 선천성 심장 복합 기형입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의사의 냉정한 진단은 민서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지우는 그 모든 과정을 무표정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그에게 아이의 고통은 감정적인 동요가 아닌 상황의 시급성을 알리는 데이터일 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몇 군데 전화를 걸어 국내 최고의 병원에 VIP 병실과 최고의 수술팀을 준비시켰다. 그의 권력과 부는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것쯤은 너무나도 쉬운 일로 만들었다. 하준이가 의료팀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된 후 레지던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조용한 집사의 안내로 다른 방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던 둘째 서준이를 남겨두고 지우는 민서를 거실로 불렀다.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그녀에게 등을 보인 채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타이밍이 절묘하군. 신제품 발표를 바로 앞둔 이 시점에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라 아주 극적인 연출이야. 이 공연을 위해 누가 돈을 댔지.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민서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남자는 지금 그녀를 사기꾼으로 몰고 있었다. 민서는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공연이라고요?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내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당신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온 거예요. 그녀의 절규에도 지훈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그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당신의 절박함은 팩트. 나의 사회적 위치도 팩트. 이 모든 것이 기업 사보타주의 일 가능성은
매우 높은 변수요. 나는 신뢰 따위로 움직이지 않아. 오직 증거로만 움직이지. 그는 마치 비즈니스 협상을 하듯 차갑게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제안하는 증명의 조항이었다. 제1조. 나는 당신 아들 하준이의 모든 수술비와 치료비를 조건 없이 전액 지원하겠소. 그의 말에 민서의 눈이 흔들렸다. 그것은 그녀가 꿈에서도 바랄 수 없었던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그녀를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제2조. 그 대가로 당신과 다른 아들은 나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곳에서 나의 24시간 감시를 받게 될 거요. 제3조. 당신은 신원조회, 금융기록 감사, 그리고 모든 통신기록 모니터링에 동의해야 하오. 당신이 누구이며 이 모든 것이 함정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오. 그때까지 당신은 나에게 잠재적인 보안 위협일 뿐이야. 그의 제안은 잔인했다.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그녀의 모든 인격과 자유를 내놓으라는 악마의 계약이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아들의 죽음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들을 살릴 것인가? 그녀의 시선이 서준이가 있는 방문으로 향했다.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어미에게 자식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입안에 번졌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삼키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의 조건에 동의하겠어요. 그 한마디는 그녀의 영혼을 파는 계약서나 다름없었다. 지우는 감정 없는 눈으로 그녀의 동의를 확인했다. 그는 즉시 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합의는 끝났네. 아이의 수술을 진행하고 지금 즉시 대상에 대한 최고 수준의 감시 프로토콜을 가동하도록. 전화를 끊은 그는 더 이상 민서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다. 계약은 체결되었다. 그녀는 아들을 살렸지만 그의 죄수가 되었다. 그는 변수를 통제했지만 필사적으로 도망쳤던 과거에 스스로 족쇄를 채운 셈이었다. 의심과 절망으로 맺어진 그들의 계약은 이제 곧 닥쳐올 더 거대한 진실의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하준이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 집도한 수술은 아이의 작은 심장에 다시 건강한 박동을 선물했다. 오민서는 유리창 너머로 중환자실에 잠든 아들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그녀의 삶은 이제 온전히 차가운 지훈의 소나기에 놓여 있었다. 레지던스에서의 감금 생활은 숨막히게 이어졌다. 집 안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다. 그녀의 통화는 도청되었고 인터넷 사용 기록은 실시간으로 보고되었다. 지우는 그녀와 마주치지 않았지만 그의 보이지 않는 눈은 언제나 그녀를 향해 있었다. 며칠 후 박 비서가 두툼한 서류 봉투 2개를 들고 지훈의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하나는 유전자 검사 결과였고 다른 하나는 오민서에 대한 1차 신원조사 보고서였다. 지훈은 먼저 유전자 검사 결과부터 열었다. 그의 눈에 친자 관계 확률줄 99.99%라는 냉정한 숫자가 박혔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그는 애써 표정을 유지했다. 감정은 버그다. 이 숫자는 단지 하나의 팩트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는 자신에게 되뇌며 다음 보고서를 펼쳤다. 보고서는 그녀의 삶을 건조한 텍스트로 요약하고 있었다. 명문대 미술 전공, 각종 공모전 수상 경력, 그리고 졸업을 한 학기 남기고 갑자기 자퇴한 기록. 그리고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그녀의 자퇴 시점은 그가 그 사건으로 인해
인간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어버렸던 바로 그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보고서의 다른 한쪽에는 그녀가 과거의 프로그래밍 동아리에서 활동했으며 몇몇 IT 프로젝트에서 비공식적으로 활동했던 이력들이 적혀 있었다. 미술 전공생이 프로그래밍을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깜빡였다.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레지던스를 찾았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든 서준이를 돌보고 있는 민서를 불렀다. 그는 테이블 위로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를 던졌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 당신의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 맞더군. 하지만 이건 진실의 일부일 뿐이야.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집요해져 있었다. 당신, 정체가 뭐지? 보고서에 따르면 당신은 미대생인데 왜 프로그래밍 기록이 나오는 거지? 당신의 과거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처럼 중간이 텅 비어 있어. 그 시간 동안 대체 어디서 뭘 한 거야? 민서는 그의 추궁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것은 그녀가 10수년간 혼자서 짊어져야 했던 가장 아픈 비밀이었다. 그녀가 침묵하자 지우는 그녀를 더욱 몰아붙였다. 내 기억 속의 당신은 그저 순진한 미대생이었어. 하지만 이제 본이 아니군. 당신은 처음부터 내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건가? 내 아이디어를 훔치기 위해서. 그의 마지막 말은 민서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아이디어를 훔쳐 그녀는 실소했다. 세상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 그녀는 고개를 들고 경멸과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훔쳐 누가 누구의 것을 훔쳤는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의 눈을 피하지 않은 채 그의 인생을 뒤흔들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것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다. 그의 성공신화 전체를 부정하는 진실의 선전포고였다. 로고스밸리의 핵심 알고리즘, 당신의 제국을 세운 바로 그 세렌디피티, 그거 내가 쓴 거야. 그리고 당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 그녀의 말은 지훈의 머릿속을 강타하는 거대한 망치였다. 세렌디피티, 그것은 로고스밸리의 심장이자 영혼이었다. 익명의 천재 개발자에게서 거액을 주고 사들인 그의 성공 신화의 시작점. 그는 단 한 번도 그 알고리즘의 주인이 누구인지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여자가 자신이 바로 그 익명의 천재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겨우진말, 그의 입에서 반사적으로 튀어나왔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기억나지 않던 과거의 조각들이 맞물리기 시작했다. 밤을 새워가며 무언가에 대해 토론하던 기억. 그녀가 스케치북 대신 노트북에 복잡한 수식을 적어 내려가던 모습. 그리고 세렌디피티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던 그날의 희미한 잔상. 그의 시스템에 치명적인 메모리 오류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가 굳게 믿고 있던 과거가 진실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 그의 정체성의 기반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잠재적 위협이 아니었다.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가장 위험한 진실 그 자체였다. 한서리의 폭탄 선언은 권지훈의 논리, 회로를 완전히 태워버렸다. 그의 성공신화, 그의 정체성, 그가 굳게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는 밤새 벙커에서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그는 15년 전 익명의 개발자에게서 세렌디피티를 구매했던 기록을 스크린에 띄웠다. 모든 것이 암호화된 해외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
당시 최고의 기술로도 추적이 불가능했던 거래였다. 그는 자신의 사이버 보안팀 에이스 안지훈 팀장을 호출했다. 안 팀장, 이 거래 기록을 해부해 15년 전의 유령이라도 잡아낼 각오로 이 계좌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밝혀내도록. 그의 목소리는 강박에 가까운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 진실이 자신을 파괴하더라도. 지훈의 움직임은 즉시 거미줄의 주인을 깨웠다. 평창동의 고즈넉한 자택 서재에서 마상철 회장은 바둑을 두고 있었다. 그때 그의 붓글씨 병풍 뒤에 숨겨진 작은 단말기에서 희미한 경고등이 깜빡였다. 15년간 잠들어 있던 세렌디피티의 거래 계좌에 누군가 접근했다는 신호였다. 마 회장은 바둑돌을 내려놓았다. 그의 온화한 미소 뒤로 서늘한 계산이 스쳐 지나갔다. 올 것이 왔군. 유령이 마침내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어. 그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한 여유마저 보였다. 그에게 이것은 새로운 게임의 시작일 뿐이었다. 한편 레지던스에 있던 민서는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마상철 회장의 모습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IT 업계에 존경받는 거목. 청년들의 멘토라는 앵커의 칭송이 그녀의 귀에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녀의 눈앞에 15년 전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녀의 작은 자취방에 예고 없이 찾아왔던, 그때는 그저 지훈의 존경하는 멘토로만 알았던 젊은 시절의 마상철.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이 썼다는 잔인한 편지를 그녀에게 건넸다. 지훈이의 미래를 위한 길일세. 자네 같은 존재는 그 아이의 발목을 잡을 뿐이야. 진정으로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조용히 사라져주게. 그의 부드러운 말투 속에 숨겨진 칼날 같은 협박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베어버렸다. 같은 시각 강유라 대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떨고 있었다. 권지훈에게 당한 굴욕, 물거품이 된 합병 계획.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오민서라는 존재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될 사람을 떠올렸다. 바로 권지훈의 과거를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 마상철 회장이었다. 그녀는 마상철에게 비밀스러운 만남을 제안했다. 한정식 집의 가장 깊숙한 방.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야망의 기류가 흘렀다. 강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회장님의 오랜 수건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뵈었습니다. 로고스밸리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패를 꺼내 보였다. 차지훈은 감상적인 남자입니다. 과거는 그의 가장 큰 약점이죠. 저는 회장님께서 그 약점을 파고들 수 있도록 안에서 문을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업 자원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마상철의 칼이 되어주겠다고 제안했다. 마상철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뜯어보았다. 복수심에 불타는 야망 넘치는 젊은 여자.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상대를 제거하기에 완벽한 장기말이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은 제안이군. 강 대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지. 몰락한 천재와 그를 파멸시킨 여자에 대한 이야기 말이야. 그는 강유라를 완벽하게 이용하고 일이 끝나면 언제든지 버릴 생각이었다. 낡은 적과 새로운 아군이 손을 잡는 순간이었다. 마상철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첫 번째 수는 대중에게 진실을 선물하는 걸세. 차지훈이 얼마나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성공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책임하게 과거를 버렸는지에 대한 진실을 말이지. 두 사람은 축배를 들었다. 낡은 복수와 새로운 야망이 하나의 이름. 차지훈을 향해 칼날을 겨누었다. 같은 시각
벙커에서 암호가 해독되는 과정을 초조하게 지켜보던 지훈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폭풍의 세력이 2배로 강력해졌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운명의 알고리즘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충돌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마상철과 강유라의 동맹이 맺어진 후 그들의 첫 번째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정교하게 시작되었다. 그것은 물리적인 위협이나 단순한 타블로이드 기사가 아니었다. 21세기 가장 강력한 무기, 즉 데이터를 이용한 여론전이었다. 그들은 차지훈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아킬레스건인 그의 완벽한 이미지를 공격하기로 했다. 공격이 시작되기 전날 밤, 레지던스에는 잠시 동안의 평화가 찾아왔다. 병원에서 퇴원한 하준이는 아직 쇠약했지만 엄마와 동생 서준이의 곁에서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지훈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서가 아이에게 죽을 떠먹여주는 평범한 광경. 그의 데이터 중심적인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따뜻하고 비논리적인 풍경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에 시선을 빼앗겼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이 몰아쳤다. 박 비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지훈의 펜트하우스로 달려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전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국내 최대 IT 커뮤니티에 올라온 후 익명의 게시글 하나가 모든 포털과 SNS를 점령하고 있었다. 제목은 로고스밸리의 신, 차지훈의 원죄였다. 글쓴이는 자신을 로고스밸리 초창기 멤버라고 밝히며 차지훈의 성공 신화 뒤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을 폭로했다. 내용인즉 세렌디피티의 진짜 개발자는 미대생으로 위장한 천재적인 여성 코더였으며 차지훈이 그녀의 코드와 마음을 모두 훔친 뒤 임신한 그녀를 버렸다는 것이었다. 게시글은 소설처럼 자극적이었지만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놀라운 설득력을 가졌다. 곧이어 온라인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조작된 증거들이 나타났다. 민서의 오래전 사진과 함께 차지훈의 목소리를 딥페이크 기술로 흉내낸 음성 파일까지 공개되었다. 내 프로젝트는 그저 장난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그의 차가운 목소리는 대중의 분노의 불을 지폈다. 로고스밸리의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회사의 전화는 불이 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과 이사회의 긴급 소집 요구가 빗발쳤다. 어제까지 자수성가한 영웅이었던 그는 하루아침에 사랑을 배신하고 기술을 훔친 파렴치한으로 낙인 찍혔다. 지훈은 자신의 벙커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들을 분석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고도로 조직된 사이버 공격임을 즉시 파악했다. 여론을 조작하는 봇들의 움직임, 교묘하게 퍼져나가는 가짜뉴스의 전파 경로, 이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마상철과 강유라, 두 개의 거대한 그림자가 벌이는 데이터 폭격이었다. 한편 민서는 자신의 과거가 난도질당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자신의 졸업사진이 범죄자처럼 인터넷에 떠돌아다녔고 수많은 악플들이 그녀를 조롱하고 비난했다. 15년 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날의 무력감과 절망이 다시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방 안에 틀어박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날 밤늦게 지치고 날카로워진 지훈이 레지던스로 돌아왔다. 집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민서가 방에 틀어박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거실에 홀로 앉아 도시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 민서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지훈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이게 그들이 원하는 거겠죠. 우리 둘 다 무너지는 거.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15년 전 나는 도망쳤어요. 하지만 이제 내 뒤에는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지우는 처음으로 그녀를 오류 변수나 보안 위협이 아닌 자신과 같은 피해자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들은 같은 적에게 공격당하고 있었고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옆에 섰다. 어색한 위로 대신 그는 가장 그다운 방식으로 말했다. 그들이 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데 사용한 알고리즘은 조잡해, 허점이 많아. 그는 민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어떤 계산도 의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내 팀은 이 네트워크와 싸울 수 있어. 하지만 세렌디피티의 심장은 당신만이 알고 있지. 그들의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기술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야. 지우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팀에게 전화를 걸었다. 데이터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응해주지. 전면적인 방역에 대비해. 그리고 오민서 씨에게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도록 진짜 설계자가 필요해졌으니까. 그의 말은 마침내 그녀의 주장을 인정하고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민서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연인의 손길이 아닌 동료를 향한 존중의 표시였다. 그들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했어. 우리는 우리 코드에 진실로 반격할 거요. 나와 함께 싸워주겠소. 오민서 씨. 자리 옆 덫에 그녀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그의 내밀어진 손을 바라보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동맹은 사랑이나 신뢰가 아닌 공동의 적이 남긴 공격의 잿더미 위에서 탄생했다. 이제 시스템을 재부칭할 시간이었다. 권지훈의 마지막 말은 새로운 국면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그는 즉시 오민서와 아이들을 레지던스에서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옮겼다. 그곳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다. 로고스밸리의 모든 시스템과 연결된 그의 제국을 다스리는 심장부이자 가장 안전한 요새였다. 민서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압도되었다. 거대한 벽면 전체가 스마트 유리로 되어 있어 손짓 하나로 서울의 정형을 보거나 복잡한 데이터가 흐르는 스크린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마치 미래 세계의 우주선 지휘실 같았다. 지우는 그녀를 그 지휘실의 한쪽 최고 사양의 워크스테이션 앞으로 안내했다. 여기가 당신의 자리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미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시스템의 모든 접근 권한을 주겠소. 그들의 취약점을 찾아내시오. 그것은 명령이자 그녀의 능력을 시험대에 올리는 제안이었다. 민서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전문적인 워크스테이션 앞에 앉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손가락이 잊혔던 과거의 감각을 기억하고 있을까? 하지만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는 순간 그녀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잠들어 있던 천재 프로그래머의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창이 동시에 열리고 복잡한 코드들이 스크린 위를 수놓았다. 그녀는 자신과 지훈을 공격하는 거대한 데이터의 흐름을 개인적인 공격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버그 덩어리로 인식했다. 비효율적이고 조잡하며 허점이 많은 코드.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지훈은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가 보안 위협으로 취급했던 여자는 사실 자신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압도적인 실력의 아키텍트였다. 그녀가 코드를 다루는 모습은 마치 거장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처럼
우아하고 강력했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는 두 천재의 전쟁터가 되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격의 패턴을 역추적했다. 커피잔이 쌓여가고 화이트보드는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때로는 동료처럼 협력했고 때로는 라이벌처럼 서로의 논리를 공격하며 격렬하게 토론했다. 3147번 라인 세미콜론이 빠졌군. 민서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말했다. 당신은 여전히 무차별 대입 알고리즘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비효율적이야. 지훈이 즉시 반박했다. 그들의 대화에는 15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과거 그들이 함께 코드를 만들던 시절의 익숙한 리듬이 살아나고 있었다. 그들의 얼어붙었던 관계에 미세한 균열을 만든 것은 논리가 아닌 아주 작은 인간적인 순간이었다. 어느 늦은 새벽, 지친 지훈이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녀는 잠든 그의 얼굴에서 과거에 자신이 사랑했던 상처 입은 소년의 모습을 보았다. 또 한 번은 잠이 깬 서준이가 울면서 서재로 들어왔다. 아이는 칭얼대며 지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책 읽어주세요. 지훈은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서 앞에서도 동요하지 않던 남자였지만 아이의 작은 요구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 덩치 큰 곰처럼 굳어버렸다. 민서는 그가 아이를 거절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잠시 후 지훈은 어색하게 아이를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 그리고 딱딱한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그림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그의 견고한 방화벽에 생긴 아주 작은 하지만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처럼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첫 번째 반격의 실마리가 잡혔다. 민서의 눈이 커졌다. 찾았어요. 그녀는 지훈을 불렀다. 그녀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봇들의 통제, 시그니처를 역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이건 일반적인 블랙마켓 봇넷이 아니에요. 이 명령어 구조는 KR테크의 마케팅 분석 시스템에서만 사용하는 독점적인 방식이에요.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KR테크, 바로 강유라의 회사였다. 그들은 마침내 적의 꼬리를 잡았다. 마상철의 뒤에 숨어있던 또 다른 적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남자와 비밀을 가진 여자가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진 하나의 팀이었다. 지훈의 입에서 그가 지난 15년간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이 흘러나왔다. 수고했어, 파트너. 파트너라는 단어가 1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사람 사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그들의 시스템은 재부팅되었다. 이제 반격을 위한 방화벽을 재구축할 시간이었다. 파트너가 된 두 사람은 즉시 방역에 나섰다. 그들의 전쟁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하나는 세상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공개적인 전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고독한 코드 속의 전장이었다. 차지훈은 먼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꺾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벙커에서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하여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닐세. 로고스밸리의 심장을 노린 명백한 기업 사보타주야. 우리는 피해자 코스프레 따위는 하지 않아. 압도적인 힘으로 진실을 증명할 걸세. 다음 날 차지훈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변명하거나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가장 그다운 방식, 즉 논리와 팩트로 응수했다. 최근 저의 과거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의혹은 로고스밸리의 성장을 방해하려는 경쟁 세력의 악의적인 공격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제3자 IT 감사기관의 세렌디피티 코드의 원본 소유권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 진원지를 찾아내기 위해 천문학적인 현상금을 내걸었다. 그의 당당하고 공격적인 대응은 파렴치한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거대 악에 맞서는 영웅으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세상이 그의 공개적인 방역에 주목하는 동안 펜트하우스의 벙커에서는 오민서의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외부 세계의 모든 소음을 차단했다. 그녀의 우주는 오직 수억 개의 코드로 이루어진 세렌디피티의 세계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15년 전에 심어놓은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영혼의 흔적, 디지털 서명을 찾아야만 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마상철에게 코드를 도둑맞은 후 세렌디피티는 수많은 업데이트와 수정을 거쳐 거의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도서관에서 자신만이 아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힌 책을 찾아내는 것처럼 코드의 바다를 항해했다. 한편 마상철과 강유라는 차지훈의 방역에 당황하면서도 내심 그의 대응을 비웃었다. 멍청한 놈, 제 발로 무덤을 파는군. 우리가 코드를 훔칠 때 흔적 따위는 남겨놓지 않았어. 감사 따위로 밝혀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마상철은 자신의 완전 범죄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오민서라는 변수를 그저 과거의 여자일 뿐 자신들의 범죄를 증명할 능력은 없다고 얕보고 있었다. 민서는 며칠 밤낮으로 모니터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오래전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만의 작은 프로그램을 완성했을 때 물리학자였던 아버지는 그녀의 코드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아름답구나. 따라함 마치 한 편의 시 같아. 하지만 시인들도 자신의 작품에 서명을 남긴단다. 오직 너만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길을, 그 기계 속에 내 영혼을 새겨 넣어라. 아버지의 말씀은 그녀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서명은 주석이나 숨겨진 파일 같은 단순한 방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알고리즘의 핵심 논리 자체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그것을 찾아냈다. 데이터 압축 모듈에 포함된 무작위처럼 보이는 하나의 소수 배열. 하지만 그 숫자를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별자리인 100조짜리의 항성 좌표값을 이용한 암호 체계로 변환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숫자 배열은 하나의 지리 좌표로 바뀌었다. 바로 그녀와 지훈이 처음 만났던 그 낡은 천문대의 좌표였다. 그것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녀만의 시적인 서명이었다. 그리고 그 서명은 단순한 증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숨겨진 문을 여는 열쇠였다. 그녀는 서명을 기반으로 한 작은 해독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세렌디피티의 코어 시스템에 실행시켰다. 그러자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숨겨진 로그 파일 하나가 화면에 나타났다. 그 파일에는 세렌디피티의 최종 완성 날짜와 시간, 그리고 그녀가 사용했던 서버의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기록이 있었다. 그녀의 허가 없이 외부에서 코어 파일 전체가 단 한 번 복사되었던 기록, 수십 개의 프록시 서버에 가려져 있던 그 IP 주소는 이제 그녀의 손에 들어온 열쇠로 인해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훈이 벙커로 들어왔을 때 그는 민서와 함께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의 사이버팀이 민서가 찾아낸 IP 주소의 마지막 프록시 서버를 벗겨내는 순간이었다. 마침내 드러난 진짜 주소.
그것은 마상철이 소유한 유령 회사의 서버였다. 디지털로 남겨진 완벽한 범죄의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들의 방화벽은 수리되었고 이제 적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강력한 창을 손에 넣었다. 지훈의 입가에 차갑고 잔혹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사냥을 시작하는 포식자의 살기가 담겨 있었다. 이제 진짜 사냥을 시작하지. 디지털로 남겨진 범죄의 증거는 15년간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였다. 차지훈과 오민선은 벙커에서 스크린에 떠있는 마상철의 유령 회사 이름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가 도둑이라는 사실은 증명되었다. 하지만 지훈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다. 나는 왜 그녀를 배신자라고 믿게 되었는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서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경계가 아닌 오직 진실을 갈망하는 절박함만이 담겨 있었다. 그날에 대해 말해 주시오. 우리가 헤어졌던 바로 그날,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다. 민서는 그의 진지한 눈빛에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날의 기억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마상철이 그녀의 자취방에 찾아왔던 일, 그가 건넨 차가운 편지, 그리고 지훈이를 위한 길이라며 그녀를 협박했던 모든 순간들을 그녀는 그 편지를 오래전에 분노와 슬픔 속에서 태워버렸다고 말했다. 편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소? 지훈이 물었다. 민서는 고통스러운 듯 눈을 감았다. 당신이 쓴 글씨체였어요. 우리 관계는 실수였고 내가 가진 아이는 책임질 수 없다고. 그리고 우리의 작은 프로젝트를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것을 안다고.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마상철은 단순히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민서에게 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워 자신이 그녀를 증오하고 불신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가 15년간 그녀를 배신자라고 믿었던 것은 바로 그 조작된 자백서 때문이었다. 지훈의 몸이 차가운 분노로 떨렸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박 비서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15년 전 활동했던 문서 위조 전문가를 찾아 필적 감정, 기업 서신 위조에 능통한 놈으로, 그리고 그 시점 마상철의 모든 차명 계좌를 샅샅이 뒤져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찾아내도록 그의 팀은 거대한 정보망을 가동하여 과거의 기록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디지털 탐정들은 오래된 금융 기록에 암호를 해독했고 박 비서는 어둠의 세계에 있는 정보원들을 움직였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들은 마침내 하나의 이름을 찾아냈다. 지금은 은퇴하여 작은 도장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과거 최고의 문서 위조범이었던 한 노인이었다. 그리고 그의 계좌에서 15년 전 마상철의 유령 회사로부터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을 발견했다. 모든 증거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훈의 법무팀은 조용히 그 노인을 찾아갔다. 그들은 폭력이 아닌 법이라는 더 무서운 무기로 그를 압박했다. 협조하시면 과거의 다른 범죄들은 눈감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신다면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노인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마상철의 지시로 차지훈의 필체를 완벽하게 흉내내어 이별 편지이자 기업 스파이의 자백서처럼 보이는 편지를 위조했다고 실토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자신이 보험으로 보관하고 있던 편지에 원본 디지털 초안 파일을 넘겨주었다. 그날 밤 벙커에서 지훈과 민서는 위조범의 자백 영상과 함께
15년 전 그 편지의 진짜 내용을 화면으로 마주했다. 그것은 민서의 기억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교활한 내용이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작은 프로젝트를 KR테크에 팔면 큰 돈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과 아이에 대한 조롱, 그리고 지훈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민서가 배신자라고 지훈이 믿게 만들고, 동시에 지훈이 아이까지 부정하는 괴물이라고 민서가 믿게 만들기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악마의 각본이었다. 15년간 그들을 지배했던 모든 오해와 증오가 사실은 한 사람의 손에서 조작된 거대한 거짓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지훈의 차가운 분노는 이제 자신을 향한 혐오와 마상철을 향한 살의로 변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저 멀리 태아그룹의 건물이 오만한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민서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지훈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무서울 정도의 평온함이 찾아왔다. 그는 나지막이, 하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당신의 코드만 훔친 게 아니었어. 내 기억을 훔쳤고 우리의 미래를 훔쳤지. 그는 민서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15년간의 오해가 풀린 미안함과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올 차례야. 아주 조금의 이자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제 남은 것은 우한 초추이충 마지막 체스 게임뿐이었다. 로고스펠리의 연례 주주총회 1. 그날은 단순한 기업 행사가 아니었다. 차지훈의 왕국을 차지하려는 자와 그것을 지키려는 자 사이에 모든 것을 반 초추이충 마지막 체스 게임이 벌어지는 날이었다. 회의장은 보이지 않는 전운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이들의 시선은 단상에 선 차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고립된 섬처럼 보였다. 그의 반대편, 가장 앞자리에는 승리를 예감한 듯 단 마상철 회장과 강유라 대표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퍼뜨린 스캔들이 차지훈의 발목을 잡을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게임의 승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마상철이 먼저 의장석의 허락을 얻어 발언대에 섰다. 그는 위선적인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기업 윤리와 리더의 책임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로고스밸리는 우리 모두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 한 사람의 부도덕한 과거로 인해 더럽혀지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연설은 주주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어서 강유라가 일어섰다. 그녀는 업계의 동료이자 걱정하는 경쟁자로서 이번 스캔들이 IT 산업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다며 차지훈의 사퇴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요구했다. 마침내 마상철은 차지훈 회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정식으로 발의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차지훈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주주들은 술렁였고 그의 편에 섰던 이들마저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의장이 투표 시작을 선언하려던 순간 차지훈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의장님, 주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었다. 그는 코너에 몰린 패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는 연설대 위에 마이크를 살짝 조정했다.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행동. 하지만 그것은 벙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오민서에게 보내는 그들만의 신호였다. 벙커에서 민서는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 한 키에 올려져 있었다.
신호를 확인한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결심에 찬 손가락으로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다. Execute Overwrite. 바로 그 순간 주주 총회장의 모든 것이 변했다. 로고스밸리의 눈부신 실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던 거대한 스크린들이 일제히 암전되었다. 그리고 그 위로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섬광처럼 떠올랐다. Call Service Serendipity Offline. 회의장 곳곳에서 사람들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전 세계의 로고스밸리 서비스가 동시에 멈춘 것이다. 주가는 실시간으로 폭락했고 회의장은 대혼란에 휩싸였다. 마상철과 강유라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그들의 각본에 없는 일이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오직 단 한 사람, 차지훈만이 폭풍의 눈처럼 평온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정적에 휩싸인 회의장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보시다시피 시스템의 진짜 설계자는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는 리모컨을 눌렀다. 스크린이 다시 켜졌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회사 로고가 아니었다. 이제 왜 그렇게 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화면에는 마상철의 유령 회사로 향하는 IP 추적 기록, 문서 위조범의 영상 자백, 그리고 15년 전의 잔인한 편지 원본이 차례로 나타났다. 그는 마상철의 기술 절도와 강유라의 사보타주 공모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차가운 데이터로 증명해 보였다. 모든 진실이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회의장은 분노와 충격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주주들은 마상철을 향해 체포를 외쳤고 강유라는 몰래 빠져나가려다 경호원들에게 저지당했다. 권력과 명예의 정점에서 두 사람은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몰락했다. 차지훈은 그 아수라장을 차가운 만족감이 깃든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그는 단순히 회사를 지켜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더럽혀진 역사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덮어쓰기 한 것이다. 그는 무대 위, 오직 벙커로만 송출되는 작은 카메라를 향해 아주 잠시 그의 파트너에게 보내는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마지막 체스 게임은 그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체크메이트, 주주총회. 마지막 체스 게임은 차지훈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그날 밤 이후 대한민국 IT 업계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맞았다. 마상철은 주가 조작, 기업 사보타주, 그리고 15년 전의 범죄까지 모두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평생을 쌓아 올린 그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다. 강유라 역시 불법 해킹 공모와 내부자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재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다. 그녀의 복수심은 자신마저 삼켜버린 불길이 되었을 뿐이었다. 세상은 승리한 영웅, 차지훈에게 찬사를 보냈다. 로고스밸리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벙커에서 지훈과 민서는 뉴스 속보를 통해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난 것이다. 민서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어색한 위로가 아닌 모든 것을 함께 겪어낸 동지애의 표현이었다. 며칠 후 차지훈은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주인공인 오민서를 대중 앞에 소개했다. 이분은 세렌디피티의 진짜 설계자이자 로고스밸리의 숨겨진 영웅 오민서 작가입니다. 그의 소개에 민서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지훈은 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저와 오민서 작가는
로고스밸리의 차세대 알고리즘, 세렌디피티 2.0을 전 세계에 오픈소스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술은 탐욕을 위한 도구가 아닌 꿈을 위한 날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선언은 탐욕으로 얼룩졌던 기술의 탄생을 인류를 위한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그만의 방식의 참여였다. 시간이 흘러 차가운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세상은 떠들썩했던 스캔들을 잊고 로고스밸리의 새로운 혁신에 열광했다. 하준이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이제는 다른 아이들처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었다.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감옥이나 요새가 아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따뜻한 집이 되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사람은 한적한 공원을 찾았다. 하준이와 서준이는 비눗방울을 쫓아 잔디밭을 신나게 뛰어다녔다. 민서는 벤치에 앉아 오래된 스케치북에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펜을 잡을 용기를 얻었다. 차지호는 그런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아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냉소적인 표정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서툴지만 따뜻한 아버지의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한참 동안 아이들을 바라보던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지난 15년간 나는 거짓 위에 세워진 제국을 다스려왔소. 코드는 당신의 것이었고 배신은 그의 것이었으며 분노는 나의 것이었지. 전부 시스템 오류였어. 그는 고개를 돌려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CEO의 오만함 대신 두 번째 기회를 구하는 한 남자의 겸손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 법도 좋은 파트너가 되는 법도 모르오. 나의 감정 회로는 아직 버그가 많으니까. 그는 처음으로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배우고 싶소. 당신이 내 시스템을 디버깅하는 것을 도와주겠소. 오민서 씨,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것은 화려한 프로포즈가 아니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가장 진솔한 파트너십 제안이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함께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민서는 그의 진심이 담긴 눈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좋아요. 차지훈 씨, 그럼 첫 번째 코드라인부터 시작해볼까요? 두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조르며 달려오는 아이들을 향해 함께 일어섰다. 그들의 손은 굳게 맞잡혀 있었다. 한때 오류와 손상된 데이터로 가득 찼던 그들의 인생이라는 알고리즘은 마침내 가장 우아하고 행복한 해답을 찾아냈다. 그들이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행복의 좌표는 바로 지금 그들이 함께 서 있는 이곳이었다.